한국 시문학은 가보 경장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가 국권 상실의 비운을 겪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1908년 최남선이 해액께서 소년의께를 발표해서 신시가 등장한 이후 대구에서도 1917년 16세의 대구고교 학생이었던 백기만이 이상화 등과 함께 프린트판 시동인지 거화를 내면서 현대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20년대로 넘으면서는 시인 이상화, 이장희, 백기만 등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대구시단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시의 다양한 개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들 세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어둠과 아픔을 함께한 동반자이면서도 각기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문학을 다채롭게 꽃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는 1922년부터 백조동인으로 활약하면서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시를 발표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1923년 개벽을 통해 등단한 백기만은 같은 해 금성지 발간에 참여했으며 개벽 여명 등을 맡아서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백기만이 추천한 이장희는 1924년 금성지로 등단을 해서 봄은 고양이로다, 고양이의 봄 등을 발표해서 당시 한국 문단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저항시의 참다운 면모를 펴보인 이상화, 섬세한 감각과 상징적 수법으로 개성적인 시를 빚은 이장희는 한국 문학사의 초창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대구 문학의 초석을 놓았으며 대구 지역 시 전통의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화는 초기에 관능과 태폐, 경양파의 경도 등의 과도기적 증후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기 이후 민족의식이라는 뜨거운 광도 안에서 치열하게 정신을 달궜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민족의 새벽을 꿈꾸는가 하면 좌절된 민족이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조국의 해방을 갈구하는 목소리로 격조 높은 시를 빚어 한국 시문학사의 빛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상화는 일찍부터 조명을 받았으며 그 업적을 기리는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작고한 해에 향우들이 묘 앞에 비석을 세우고 194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상화 시비가 달성고원에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생의 봄을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민족의식의 관능과 태피의 옷을 벗게 되면 보다 강렬한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지평으로 나아가 그를 민족 시인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1926년 동인지 개벽에 발표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우리의 국토, 우리의 자연에 대한 예찬으로 건강한 목소리를 들려줄 뿐 아니라 토속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저항의식으로 부드럽게 심화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의식에서 공동체의식으로 이행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이 시에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긴 여로를 끝내고 마침내 그가 당도한 귀착지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이상화의 이 같은 변모는 프랑스 유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을 무렵 직접 목격했던
관동 대진제 당시의 한국인 학살 광경, 그때의 위기의식과 유학을 단념하고 도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형편들, 애인 유보가와의 사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양괄식으로 제시하면서 그 주제를 선명하게 돋워내고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명확하게 떠올리면서도 봄이라는 계절이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식을 자연이라는 생명적 현상에 이입해서 또 이행시켜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를 내고 평면적인 회고조나 계몽성을 뛰어넘음으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화의 이 같은 시적 성취는 자연에 대한 애정이 국토에 대한 예찬을 낳고 그 예찬은 그의 민족의식 또는 광복의 갈구라는 정신적인 배면을 뜻하는 것으로 읽게 합니다. 생명성이 관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까닭은 그가 선택하고 있는 자연, 그 봄의 들판이 곧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동체의식에 그 물꼬가 직접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또한 구체적인 자연의 사물들이 시어로 떠오르며 한글로만 쓰여 친근감을 자아냅니다. 가뿐하다, 찌신매는, 깝치지, 접혔나 보다 등의 동사나 형용사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정령시가 아니면서도 균재미를 형성해 율정미가 돋보입니다. 역시 이상화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꼽히는 나의 침실로가 그렇듯이 그의 초기시에는 밀폐성, 침체성, 어둠의식 등 동굴 또는 동굴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죽음이나 부활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으라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나의 침실로는 관능적이고 환상적이지만 현실과 시대의 고통을 뛰어넘으려는 이상적인 세계의 초월 이지를 보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돈나라는 시적 대상을 놓고 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심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 나의 침실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환영과 간용으로 휩싸여 있지만 그 관능적인 요소들이 모두 대상에 대한 신비화를 돋보이셔서 시적 열정을 고조시키면서 아름답고 영원한 꿈과 같은 안식처를 갈구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1년부터 마지막 12년까지 연속적으로 마돈나를 부르면서 급박한 시적 상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밤은 부활의 시간, 침실은 부활의 동굴로, 잠은 곧 부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게 합니다. 이 때문에 침실은 밀실이나 현실의 도피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국의 광복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얻는 꿈, 사람이 안고 꿈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에서 읽히듯 남녀의 성애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탄생하고 공생을 하고 이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품에 다름 아니라는 느낌도 들게 합니다. 따라서 나의 침실로 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빼앗긴
마돈나, 즉 백성에게 향하는 절박한 손짓이고, 그리스도는 그에게로 온 백성과 함께 침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동굴로 간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침실로는 뺏긴 조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간절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뺏긴 들에도 보는가와 나의 침실로를 중심으로 작품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만, 중기 이후의 시에는 대체로 세계관이 긍정적으로 확대돼 죽음에서 삶으로 식민지적 현실 인식에서 나온 죽음도 반드시 삶을 전제하고 있으며 삶의 의지가 강렬한 빛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침실로 등 초기의 시와는 달리 주로 민족이나 국가를 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세련된 언어 속에 사회와 현실에 대한 준열한 의식을 다져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 통곡의 경우 8행의 짧은 시입니다마는 일제강점기의 극한 상황에 통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적 주체의 격일한 외면적 형용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와 달의 움직임조차 거부할 정도로 과격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고한 저항의식은 항일 저항시의 한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 병적계절에서는 절망의 극점으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정신의 표상인 병을 통해 현실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인식은 시적 화자가 현실의 모순과 적극적인 대결 양상을 보임으로써 당대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역천, 선구자의 노래 등에서는 관능에 머물거나 퇴영적 분위기에 침륜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목류병, 조선혼과 같은 작품처럼 잃어버림과 멀어짐의 이미지를 통해서 젊은 조선의 비극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는 1901년 음력 4월 5일 대구시 중구 서문로 2가 12에서 경주이시 이시우와 김해김씨 김신자의 네 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구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토어였던 아버지는 그가 7살 때 별세했으며 인자하고 후덕한 어머니와 큰아버지 이루의 가르치심 덕분에 그의 형제들 모두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1915년 서울로 유학해서 경성중학교를 수료한 뒤 1918년 대구로 내려와 독서와 명상의 날들을 보내는가 하면 이 무렵 강원도 금강산 일대를 석 달간 방랑하기도 했으며 1919년 기미 독립운동 당시 백기만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앞장서려다 들켜 서울로 피신 친구인 박태원의 하숙에 머물기도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해에 큰아버지 강권으로 소원승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에는 의열단 이종함 사건과 장지론 조선은행 지점 폭탄 투척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대구로 낙향해서도 일제 관원의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문로의 집에는 1927년부터 독립운동과 문인 아나키스트들이 모여 술로 울분을 적시며
기염을 토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담교장을 중심으로 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28년에는 독립운동 자금마련을 위한 사건에 연루돼서 대구경찰서에 구금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듬해 1년간은 조선일보 경북총국을 맡아서 경영했고 1937년엔 베이징에 머물던 형 이상정 장군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석 달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때 귀국에서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대구 교남학교 강사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943년 4월 25일 위암으로 만년에 한동안 살던 집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타계하셨습니다. 당시 큰아들 용인은 18살의 중학생이었고 충이는 10살, 태희는 6살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오래 살던 서문노의 집은 옛 모습의 흔적조차 사라졌으며 그가 만년을 보낸 계산동의 집은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 중수된 채 상화 고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달성공원의 상화 시비는 1948년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김소은과 죽순 구락부 등의 정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는 예총 대구제와 KBS 대구방송총국 등이 힘써서 대구 두리공원에 거의 동상에 있는 시비가 건립됐습니다. 이어 수성구가 광복 60주년과 구 개청 25년을 맞은 2006년 수성못 상화동산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당시 표기법 그대로의 원문을 새긴 대형 시비를 건립했으며 그 이후 시비 옆에 상화의 흉상을 옮겨 설치하기도 했습니다.